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네, 그 아까 가맹점주 중심의 어떤 얘기 나올 때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놓쳤는데요. 그 계셨던 회사들에서 가맹점주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많이 교육시켜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직원들은 이제 점주님들하고의 이제 과정을 통해서 또 감정적으로 소진도 또 본사 직원들도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하면 좀 내 편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가맹점주 편 두고 그게 부당할지언정 그거 들어달라고 이렇게 할 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때가 제가 있어요? 이야기한 것은 이제 네. 가맹점주의 편 뭐 이게 아니라요. 네. 가맹점의 경쟁력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썼었고 또 지금도 계속 그 고민인데요. 가맹점의 경쟁력이 과연 가맹점주의 편이 되는 거냐. 개판 만들고 있고 매장을 엉망진창 만들고 있는데 당신 잘해요라고 맨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원칙이 필요한 거고 네. 제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컨트롤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 현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놀고 있을 때 다 잘했느냐? 잘했으면 결과 좋았겠죠. 저도 다 좋은 기업을 다 못 만들고 사실은 뭐 마음은 있었으나 결과를 못 만드는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또 이제 놀부라는 게 이제 아까 누군가 질문했는데 원할머니가 왜 잘 안 됩니까? 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놀부 대신에 원할머니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답을 잠깐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같이 이제 오래된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숙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만들어 놓은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지금 가맹거래 사업법에 의해서 인테리어 하려면 40% 내놔. 함부로도 못하게 그렇다고 또 계약 해지도 못하게 해. 그럼 그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를 잘 못하는데 실은 제가 이제 요답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놀부를 변화를 못 시키고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 구애하고 있는 중 하나는 나에게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나는 놀부 부대찌개와 놀부 보쌈의 매장을 확 바꿔버릴 거야 싶어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확 개념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날 제가 있을 때도 누구 마케팅 본부장은 사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무시했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부대찌개 매장이 그냥 부대찌개 빨간색 색깔의 부대찌개가 아니라 그 우주 공간처럼 생겨있는 뉴스페이스 뭐 그런 공간상에서 완전히 변화를 준 부대찌개 집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했을 때 제가 깊이 안 들었던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데요. 그런 확 변화를 해놓고서 점주님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는 게 옳지 않았을까. 그 부분을 제가 못했다는 걸 가장 후회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변화를 리딩하는 뭐 이야기까지 갔죠? 네. 저도 11시 축구 생각하고 있었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어나는 많은 본사들의 문제에서 저희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 그 로열티 문제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러닝 로열티에 대한 중요성 뭐 이미 다 공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책에서 혹시 러닝 로열티는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죠? 특히 저는 이제 외식을 했기 때문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금도 많은 거의 대다수의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물류 마진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물류 마진이 많이 나는 아이템을 자꾸 찾아다녀요. 치킨 시장에 많이 몰리고 피자 시장에 많이 몰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물류 마진 폭이 많이 좋을 것. 과연 그게 답일 것이냐. 대한민국이 가맹본사들이 그 물류 마진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공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는 게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공장은 브랜드가 잘 되고 막 성장할 때는 생산성이 납니다. 근데 그 브랜드의 경영이 떨어지고 매출이 빠지는 순간에 이 공장의 생산성은 급락을 합니다. 설비 산업이지 않습니까? 설비 산업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면요 정말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다른 데 팔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또 팔아서도 안 되는 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브랜드가 경쟁이 약해지는데도 이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급가를 손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가를 절대 못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경쟁업체들은 싸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저는 모든 물건을 원가대로 그냥 줘라 이거죠. 주고 그 대신에 매출 생기는 러닝 로열티를 받은 거 가지고 가면은 점주인들은 안심하고 상품을 쓰실 거고 그 대신 이제 로열티를 꼬박꼬박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은 못하게 돼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최초부터 안 했다는 거 하나도 있을 것이고 세금 문제 때문에 탈세의 목적으로 절세의 목적으로 매출 신고를 안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되느냐 이런 숙제를 가지고 이제 왔는데 진짜 정말로 내가 공장을 가지는 목적이 나만의 노하우를 가진 제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순수 의도라면 모르겠는데요. 아니고 내가 여기서 마진을 많이 남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안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판매 가격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급 가격이 좋으면은 판매 가격을 내가 낮춰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급 가격이 높아지면은 판매 가격을 손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왜 끊임없이 그렇게 가져가야 되느냐? 여기 출발도 제가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공장을 가졌으면 떼부자 됐을 거예요. 3만 개의 매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 하나만 만들어내서도 정말 떼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안 가졌어요. 왜? 각각의 매장의 현장 경쟁력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서 레이크라이 잘했다 제가 자꾸 책에다 자꾸 썼는데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좋다 뭐가 좋다고 했는데 딴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만들었고 물류 시스템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은 걔네들의 사고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과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부터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을 하면서도 경영을 해주면서 고민을 해주면서도 러닝을 해야 된다 계속 지금 주입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게 만들고 저는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제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러닝 로열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하십시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가맹점에 있는 직원들까지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경쟁력입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볼 때는 가지고 가야 될 큰 숙제 아닐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장 큰 생명도 저는 제가 지금도 다시 제가 읽어보면서도 그래 이 두 가지가 맞는 것 같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00년 기업의 혁신과제 이렇게 항상 책의 말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정리하시는 책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좀 요거는 조금 흥미롭다 한 부분이 이제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혁신해야 할 가맹 사업의 틀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5가지 얘기하셨는데 광고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금 확보, 그다음에 지속 주기적인 신제품 서비스 출시를 통해 브랜드 역동성 강화, 세 번째 가맹 본부와 가맹 점주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생 문화 정착, 네 번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본부 역량 강화이나 위한 인재 양성, 마지막 가맹점의 수익 강화, 폐점 없는 가맹점과 대를 이어 지속하는 가맹점 만들기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 요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다 설명이 되겠지만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견기업 정도 되가 예를 들면 이제 매장이 한 200~300개 이상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브랜드가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를 갖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브랜드의 경쟁력을 과연 무엇에서 찾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력을 계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 광고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매장이 100개도 안 되는데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자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광고 분담금 제도라는 건 결국은 점주님들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본인들 스스로 매장에서 한 달에 100만 원 내어봤자 사실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쓰지도 못하고 등등 한 데에 그걸 차라리 돈 모아서 쓰면은 우리가 유명 탤런트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공중파에도 띄울 수 있고 등등 도구가 되니까 우리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같이 한번 투자합시다라는 게 저는 광고 분담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광고 분담금 제도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PC가 광고 분담금 없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여튼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광고 분담금을 내는 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걸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을 시키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거,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메뉴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지금 매장에 대한 변화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5가지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계속 간다고 그런다면은 그리고 각 매장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만들려면은 결국은 해야 될 게 뭘까? 그게 가맹점의 경쟁력, 본부의 경쟁력, 브랜드 전체의 경쟁력 세 가지를 놓고서 이렇게 고민해서 정리했던 겁니다. 네. 그 점주 신뢰 부분에서 창업자가 변했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점주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이제 책에서는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오너가 이제 권한을 좀 이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또 근데 요새 또 이게 유행처럼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들은 점주님들을 요새 가까이 만나러 다니세요. 그동안은 좀 멀어 있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근데 저는 사실 그 사장님들께서 오너분들께서 이제 권한임을 많이 하고 이제 좀 브랜드에서 좀 멀어지라는 표현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 설명 혹시 해주실 수 대표이사가 좀 더 예를 들어서 매장을 한 300개 정도 관리한다라고 대표이사가 되셨을 때 사장이 되셨을 때에 각 매장 300개를 다 다닐 수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투자보다는 차라리 다른 결정을 해야 되고 다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제 하부 조직에서 그 일을 대신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슈퍼바이저고 본부장이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위에서 이렇게 같이 운동해야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군대 가시면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장이 소대장 역할을 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그 군대 망하고요. 당나라 군대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가맹본사의 대표이사가 물론 시간 내서 가서 보고 현장의 이야기 듣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기가 시간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나 거기다 시간 다 쓰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장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이 필요한 거고 그 밑에 조직이 그 일을 할 수 대신을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키워달라. 이 이야기를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는 걸로 이게 친근감이 뭐 생기는 건 다 생기는 건 아닌데 지금 기업의 연익이 좀 어느 정도 된 회사에서 사장님께 오너들께서 이렇게 이제 점주님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시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거나 친해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른 것은 뭐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 높으라고 그러겠죠. 네. 그 대신에 그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미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맹점주 대표자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의는 내가 계속 가겠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A, B, C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이상 한 점 중에서 내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양반들하고는 인포멀하게 밖에서 뭐 등산 모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내가 지속적으로 듣겠다. 그런 자세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걸 본인이 가서 다 하면은 중간 관리자 왜 둬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본부장도 다 없애야 되겠죠. 네.
제 질문은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제 객석 질문 받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할 건데요. 가맹점주 협의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되게 적극 찬성하시잖아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협의회를 주도하시는 점주님들 보면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매장 관리 잘 보통이라는 선입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매장 관리가 잘 안 되는 점주님은 또 혹은 좀 강성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걸 주도할 때가 많다고 이제 정설처럼 저희 업계에서 많이 말씀하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가요? 이게 해결책이 있나요? 이거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아마 제일 어려운 숙제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되고 수익이 나쁘면은 불만이 생기고 불만 생기면 모여가지고 한번 단체 행동하자라고 시작해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생겨서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썼던 것은 주도적으로 먼저 만들어주라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 주도적으로 만든다면은 할 때 제가 이제 도미노도 그렇게 만들었고 미스터 피자도 만들고 지금 미스터 피자에 그때 했던 분들 지금은 다른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고 계신데요. 피자마로도 만들고 다 가는 곳마다 일부러 저는 대표자 회의 같은 거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의사결정할 때에 본부 혼자 쓴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할 때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좀 말씀대로 매출도 좀 잘 나오게 만들고 마케팅도 이해하고 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대표성이 있습니다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우군화된 것을 만들라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나가면은 이렇게 정말 어려워서 정말 한번 붙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을 그런 협의하고 다른 조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가맹점주 협의회는 빨리 먼저 만드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거쳐오신 회사들의 그 성장 사이클이 다 좀 침체돼 있었거나 아니면 뭐 성장하고 있거나 다양하게 계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성장이 끝난 회사들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성장이 좀 침체돼 있는 회사들의 그 공통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공통적인 문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것은 결국 브랜드가 약화됐다라는 이제 현상이겠죠. 근데 그 현상의 원인이 마케팅을 잘못해서 그러냐, 각 매장의 경쟁력이 없어 그러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고, 그래서 메뉴의 경쟁력이라 그런 것은 맛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약해지면은 브랜드 경쟁이 떨어지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위기에 처하는 것이고, 근데 그 위기에 처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숙제가 항상 경영하는 사람들 고민일 것이고, 그럴 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제가 못 해봤던 거, 놀부에서 못 해봤던 거 하나 매장을 확 뒤집는 걸 해보고 싶었다고 했는데 제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도미노 피자가 제가 2001년도에 조인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 하여튼 그 회사 내에서 그런 분화가 생겼던 것 하나가 자 제가 맨 처음 가니까 도미노 피자에 이것도 얘기 나오면 안 될 건데 배달 갈 때요 런닝처럼에 슬리퍼 신고 배달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장에 가면은 매장이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이 다 들어가 있었고 그 당시 매장이 한 200개 됐는데도 그 이유가 보니까 그냥 배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만 한다고 생각하니 매장을 안 보여줘도 된다. 지금 우리 이렇게 5층, 9층 이런 데 가면 식당 만들고 배달하는 아줌마들처럼 그런 매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QSC를 잡자 해서 매장에 막 퀄리티 서비스 클리니스 막 이런 부분에서 막 싸움을 하니까 이제 직원들이 반발을 하죠. 과거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막 이러냐고 가맹점주들도 막 야단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배달만 가지고는 못 먹고 살지 않을까 앞으로도. 포장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당시에 매출의 한 5%밖에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전체 매출에서. 그럼 이걸 적어도
반반 정도 간다면 지금 맥시멈 최고급 한 30%만 간다면은 매출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내가 살아갈 길인데 그 포장을 해주려고 하는데 매장에 와서 보면은 기급을 하고 갈 건데 그러면 브랜드가 더 약화될 거다. 그러니까 그거 될 때까지 못해. 바꾸자 해놓고 직영점을 이제 하나 직영점 수준을 좀 바꿔놓고 직영점을 서현동에다가 이제 매장을 지금 이제 도미노 피자 서현점이 옛날에 그 밑에 가면 골목 진데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유 대리점이 아마 하고 있을 건데 그 쓰레기 같은데 있는 걸 갖다가 끄집어내가 지금 현재 딱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이 하루에 100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그냥 한 2천만 원도 겨우 못 해가 있던 매장이 7천, 8천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점주들이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출이 생기지? 라고 해보니까 이제 밖에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당시 물론 포장을 제가 가격을 낮춰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 카드 할인하면은 15% 정도 할인할 수 있는데 10% 더 줘서 25%짜리를 내가 만들면서 포장하면 25% 해. 왜? 배달 가는데 비용이 드는 게 한 1,900원 들더라고. 그 당시 계산하니까 1,900원이면 매장 전체 피자 판매에 한 10% 되니까 다 합쳐가지고 10% 더해서 25% 할인해주면은 내가 배달 가는 거나 포장해 주는 거나 수익면에 똑같아. 그런데 고객은 야 25% 할인해 주네. 그러니까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전략을 가지고 사실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들이 도미노 피자 매장들이 그때 이후에 대로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면서 4차선 도로에 나와라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 도미노 피자가 사실 다 지금 대로변에 있죠. 뒷골목이 없는 이유가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다면서 이제 도미노 피자가 사실 지금은 업계 최고 매출이 거의 평균이 거의 1억대입니다. 2천만 원 겨우 하면서 지지분하다가 1억대 되니까 점주님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약화돼가지고 막 이럴 때 그 안에서 메뉴 몇 개 바꾸는 거 저도 참 실수했던 게 보쌈 몇 개 메뉴 바꾸고 부대찌개 메뉴 바꾸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럴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마지막 보니까 그렇게 뒤집는 건 변화가 혁신이 아니더라. 그냥 메뉴 변화 몇 가지만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안 통하는구나. 통하려면 정말로 혁신적인 걸 해야 된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저한테 또 이제 그런 기회가 온다면은 진짜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볼 것 같아요. 질문 예. 질문 매니아 더스노우 한 질문만 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한 질문인데 좀 깁니다. 질문의 기회가 주어진 점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과 소개가 짧게 해야 되지만 길더라도 지금부터 제 소개와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빙수회사,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빙수회사,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빙수회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빙수회사, 세상에서 제일 큰 빙수회사, 글로벌 빙수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빙수로 따뜻한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100년 기업을 꿈꾸고 꿈그리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365일 첫눈 내리는 곳 더스노우 36.5도의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빙수회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겨울왕국의 빙수소녀 앨리스입니다. 아기 공룡이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기 위해 눈꽃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노력하고 있는 대표인데 서두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타회사 경영 고문도 겸임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가치관 중 제일 중요시하는 점과 무엇이며 타회사의 경영 고문은 더 많이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표님께 세상에서 제일 큰 글로벌 빙수회사 더스노우의 혁신 전문 경영 고문의 자리를 제안드린다면 그리고 어떤 점이 부합되면 가능한지와 돈을 떠나서 혁신 전문 경영 고문을 제안을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와 채용과 뭐 이걸 다 섞어 놓으셨네요. 네. 갑자기 충격받아서 아까 질문이 뭐였죠? 혁신 전문 경영 고문을 맡아주실 수 있는 그게 질문입니까? 네. 아. 그 앞에 돈을 떠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어떤 점이 부합이 되면 돈을 떠나서 그게 가능한. 아, 고문에 어떤 기업을 고문으로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간다는 답은 아니고요. 이제 가치관이라는 게 아까 제가 지금 꿈꾸고 있고 앞으로 이런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프랜차이즈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하려면은 창업자의 철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철학이 이제 등호를 그리자면 가맹점주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이냐, 내가 잘 사는 게 우선이냐 놓고 봤을 때 이제 이건 참 어렵거든요. 여기를 가맹점주님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브랜드를 만든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을지언정 실현하는 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초창기에 적자를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저 답도 이 회사가 정말로 그렇게 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의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늘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회사에 대한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함부로 이제 답을 못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은 향후에 어쩌면 갈 수도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답을 미루겠습니다. 검색부터 하셔야 되겠는데요. 더 스노우. 네. 네. 브랜드명이 뭐랬어요? 명함도 안 주셔놓고. 더 스노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제가 일을 하면서 좀 궁금한 점 좀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프랜차이즈에 직접 종사하지 않긴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맹점 사실 이제 유리벽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가맹점이 뭐 10개, 50개, 200개, 뭐 500개, 700개 이렇게 붙어치면서 유리벽에 붙어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앞에서. 근데 그 유리벽을 느낄 때 규모가 큰 데는 그걸 이겨나가거나 아니면 거꾸라지더라도 망하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5개에서 50개 사이에 있는 유리벽에 갇히신 프랜차이즈 분사들이 그 유리벽을 뚫지 못하고 많이 이제 낙오가 되시는 걸 많이 옆에서 봐왔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가맹점들하고 사장님들하고 많이 접해보면서 좀 안쓰러워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싶긴 한데 그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력하고 이제 자본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시스템 회사다 보니까 온갖 시스템을 다 갖고 있어 이걸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선별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느 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만 좀 뚫고 그 유리벽을 뚫고 좀 규모가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아무래도 시장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시장의 그 대표님들한테 한번 해주고 싶으신 말이 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오래 계시셨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질문의 핵심을 사실 잘 못 캐치를 했거든요. 뭐 유리벽이란 표현을 뭐 또 다른 거로 치환하면 생존 데스밸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50호점 정도 말씀하시나요? 그때 좀 취약한 브랜드들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무엇이 취약하다는 겁니까? 네, 보통 보면 그분들이 자본이나 인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좀 가맹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거를 좀 중점으로 해야 그분들 살아남고 오래 가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도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정도 상태면 그 브랜드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 매장이 많이 생긴 나라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브랜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것은 아닌지 그냥 내가 맛있어 내지는 우리 식구들이 좋아해 내가 좋아해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혹시 뿌려가지고 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얘기할 때, 이론을 보면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3S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라는 용어가 나온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개인 브랜드하고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싸움을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개인 브랜드는 단순화, 표준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맛을 창조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 두 개 플러스 전문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내 브랜드를 만들어가 브랜드 가맹 사업을 시작할 때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과연 갖춰졌는가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쪽에서 미스인지 아니면은 정말 가격 경쟁력에서 미스인지 맛의 차별화가 안 돼 있는 건지 등등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그 유리벽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브랜드가, 그 말이 마케팅 용어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잘 만든 제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팔리는 제품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그 제품은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문제를 풀어가는데 핵심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그 데스밸리 한 50개 정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스타트업도 린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됐을 때 린 스타트업으로 좀 이렇게 가맹부의 형태는 갖추지만 좀 이렇게 좀 그 핵심되는 거를 요것만큼 꼭 갖춰서 요 단계를 넘어갔으면 좋겠다.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대만 카스테라 400개까지 이렇게 확 확장이 됐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요런 어떤 데스밸리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꼭 필요한 거는 요것만은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좀 찝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제가 제일 그 질문에 제가 답을 가장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창업을 안 해봤다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매장이, 그러니까 제가 맥도날드를 빼고 나면은 그렇게 매장이 10개, 20개, 30개 이 과정을 제가 못 겪어봤거든요. 맥도날드는 워낙 큰 브랜드인데 제가 10개 브랜드가 뭐 105개 되는 과정, 뭐 이런 과정을 그냥 쑥 지나갔었는데, 다른 힘에 의해서.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고요. 또 그래서 그런 유리벽의 종류가 뭔지를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이럴 때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경험은 적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경쟁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데,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가맹점이 몇 개나 정도 돼야지 그럼 안정적이냐라는 얘기는 제가 해봤습니다. 그건 이제 운영비하고 뭐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다 계산해봤을 때에 내가 몇 개 정도,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가니까 몇 개 정도 매장이 되면은 수익이 얼마 정도 챙기고, 이런 계산은 하고서 가맹 본사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숫자적인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 답은 제가 오늘 명확하게 못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게 답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먼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몬스터치킨의 운명은 서재기라고 합니다. 일반 그 가맹 사업이 이제 가맹점 중심으로 좀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맹점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내부 관계를 맺고 있는 직원이 그 브랜드에 만족을 해야지 더 이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식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런 관계적인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선 직원들이 얼마나 그 브랜드를 창업을 하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 맥도날드 외에 여러 브랜드 거치시면서 직원들이 그 브랜드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표님께서 이 브랜드는 내가 한번 해보고 싶었다. 어떤 그런 경험을 했던 브랜드가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브랜드들이 제가 있었던 모든 브랜드들은 직원 출신들이 매장을 운영했었던 것 같고요. 또 하게 만들어졌고 권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해보고 싶었느냐?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창업할 아이템도 없지만은 이렇게 매장에 들어가서 내가 매장을 운영 잘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맹점을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겠다. 지금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 출신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모든 브랜드들이 추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건 아까 말대로 자기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은 브랜드가 가맹점을 확산을 한다? 그건 나쁜 일이죠. 저는 그렇게 답을 감이 없습니다. 질문이 맞습니까 그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제가 한번 정말로 이 브랜드가 남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할 수 있는 브랜드가 그런 경험이 적어가지고 혹시 다른 뭐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브랜드들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가맹비에 몇 프로를 할인해주고 몇 년 이상 근무 몇 프로 할인해주고 내지 뭘 지원해주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또 그게 그 본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그런 애정을 갖고 자 오픈하는데 인센티브식으로 주는 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까지도 있어봤습니다. 예,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 아까 인사드렸던 이랜드 프랜차이즈 본부의 신동명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강의 거의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실무적으로 엄청 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대표님께 이런 실무적인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실무적일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이랜드라는 회사가 사실은 이제 거의 직영 사업만 위주로 했습니다. 대형 뷔페고 거의 이제 작은 다이닝 브랜드도 다 직영만 굉장히 오래 했고 직영에 대한 사실 지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게 이제 다 직영 브랜드를 가맹화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책임과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인데 아까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직영 브랜드, 그러니까 직영 매장에서 성장하고 거기 관리를 잘했던 관리자가 가맹점 관리까지 잘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이제 꼽아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제가 좀 요즘에 대한 좀 실무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 직영에는 굉장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매장에서 트레이너부터 해서 점장, 거기에서 직영 슈퍼바이저까지 굉장히 오래 했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가맹 브랜드를 오픈하면서 그 직원들을 물론 이제 교육을 했죠. 저희 자체 교육도 최대한 많이 커리큘럼을 짜고 외부 교육도 현재 많이 받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가맹점 관리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오히려 직영점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브랜드와 그 히스토리를 너무 잘 아는 직원들이 오히려 가맹점 관리에 있을 때 약간 점주와의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스탠다드하게 하려고 했다고 할까요? 저도 뭐 모든 브랜드를 다 알진 않지만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만 해도 거의 6개의 브랜드를 다 가맹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오히려 직영점을 잘 알고 관리했던 직원들이 우수했던 직원들이 가맹점주와의 관리에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아예 저희가 신입사원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가맹 슈퍼바이저로 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가맹점 관리를 잘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좀 서론이 길어졌지만 핵심 질문은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온라인 시켜서 직영 관리를 잘했던 이런 관리자들을 어떻게 하면 가맹점 관리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직영 관리 잘했던 슈퍼바이저가 가맹점 슈퍼바이저를 줬을 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대로 원칙만 자꾸 따지려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사실은 갖춰야 될 기능적으로 하나 더 플러스 될 게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직영점을 관리할 때는 직영점을 마음대로 자기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한이 크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맹점은 가맹점주를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 가맹점주는 직원이 아니거든요. 투자자거든요. 이분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무언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내고 거기에 맞는 그 방향을 자꾸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데서도 아마 이런 데서 전체가 회사 내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위에 경영진이 가맹 사업이 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 싶은 것부터 제가 퀘스천이거든요. 위에서부터 가맹 사업은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장을 관리할 때 이런 부분의 철학을 가지고 가야 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 제가 아니니까 혹시 그게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네 해봤지? 가서 해. 내가 지금 이랜드가 급해.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내 적자라는 매장들 빨리 가맹 넘겨버리고 가맹점주들 가서 네가 관리 잘해가지고 매출 올려. 이거 정책 아닐까 싶은 생각이 꼭 드는데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직원으로 사실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스템상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직영 관리자들의 이제 생소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어찌 보면 이제 정장님 그러니까 정장이죠. 자기가 평가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과 어찌 보면 이제 가맹점 개인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의가 좀 있지 않아? 내부에서 저 가맹 관리 잘하는 사람 몇 사람 뽑아오라고 그러십시오. 외부에서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도 근데 이 부분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직영 슈퍼바이저들이 3명이 바뀌었는데 다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다 그만둬요. 하고 가맹 슈퍼바이저다 직영 슈퍼바이저라면 적응을 못하고 바로 그만두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이 문제가 뭘까 하는 거에 좀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찍고 일어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마지막 질문을 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마지막 왔습니까? 질문이 좋으면 마지막이고요. 예. 저는 지금 횟수로 14년 차에 프랜차이즈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SPC라는 회사에 시작을 해서 그래도 국내에서 큰 브랜드의 제빵과 커피 브랜드의 경험을 하면서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느낌적인 아주 그 얕은 경험을 가지고 그 대표님 말씀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얕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 해외 브랜드를 지금 2번째 런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그 미국의 잠바주스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국내 브랜드의 한계라는 부분을 또 얕은 경험으로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교육적인 부분이나 가맹점이 살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국내 브랜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그 여러 브랜드를 거치시면서 같은 그 한계, 국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안 좋았던 부분은 그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시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 뭐 미래의 저에게 해당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그 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기존의 국내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좀 질문이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국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넘지 못하셨던 그 한계, 물론 여태까지 말씀하셨던 거에 답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한계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 맥도날드에서 하셨던 경험을 맥도날드에서 가지고 가셨던 장점을 다른 기업에도 적용을 해보시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기존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그 기존에 그 회사가 그 전혀 깰 수 없는 뭐 국내 기업이라고 말하면 너무 크고 그 기업에서 전혀 바꿀 수 없는 문화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도 SPC 다니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그럼
그냥 SPC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SPC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키워온 파리바게뜨가 있고 파리크라상이 존재하고 덩킨이 존재하고 세븐일레븐에서 31이 존재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문제는 있다고 그러던데 덩킨이나 31이 과연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따르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교육 시스템이나 관리 시스템 이거 다 안 따라가고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저쪽하고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또한 이제 파리바게뜨 물론 잘 컸습니다. 그러나 그 파리바게뜨가 클 수 있도록 만든 몇 번의 계기가 존재했을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최근에 고용 문제로 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파리바게뜨를 확 키운 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맛이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던 게 있는데 그럼 파리바게뜨는 그를 통해서 잘 키워왔잖아. 근데 왜 그렇게 다 안 돼? 이 질문을 하면 전 답을 못해요. 왜? 그건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속성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존재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맥도날드 같은 시스템을 가맹점이 갖는 가맹 본사가 갖는 게 좋다라고 제가 늘 주장을 할 건데 그럼 당신이 그 시스템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브랜드에다 접목시켜 봤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피자나 햄버거 같이 간단한 브랜드들은 되게 쉽게 접목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그게 잘 작동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었어요. 작은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안 돌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은 오너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까 제가 왜 덩킨하고 이야기를 잠깐 꺼냈냐면은 오너가 그걸 따라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게 안 바뀌어지는 부분은 그래서 전문 경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한계성 중에 하나는 오너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냐 못 바꾸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제보고 고문 맡을 때 혁신문 맡을 때 물어본 것 중에 답을 제가 그렇게 드렸던 이유가 그 마인드가 없는 사람 허 회장님 같이 욕심 많은 분들한테는 이게 잘 안 통한다 이거죠. 이럴 때는 결국은 싸우는 거고 싸워가지고 싸우다 안 되면은 잘리기고 쫓겨나기도 하고 제가 발로 차고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들이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브랜드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고 더 잘하는 브랜드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겨야 되고요. 일부 브랜드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막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걸 했을 때에 같이 갔던 부분들에서 잘 되는 브랜드를 저는 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대표들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왜 100% 다 못 가느냐? 그건 그 브랜드 힘이나 이런 것도 나머지 부분도 존재하겠죠. 그러나 프랜차이즈 원칙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원칙은 가맹점의 경쟁력이거든요.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한국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시스템 그리고 사람 이 두 가지가 계속 돌아가면서 발전시켜야지 한국 브랜드가 발전하겠죠. 그거 없이 뭐 어느 하나 가지고 확 바뀌는 거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도 업계 23년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화가 이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가부장적이라고 했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화가 바뀌는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계도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 바뀌면은 정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장하듯이 갑질, 눈물 나게 하는 회사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면 브랜드가 다 죽습니다. 이 변화는 정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빨리 가는 회사일수록 더 빠른 성공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답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도 현장 중심 예, 예 10시에 여기가 또 영업 종료여서요.
또 직원들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 저희 포럼에서 준비를 했어요. 사인을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네 분만 좀 혹시 인상 깊은 질문이 있으신 네 분만 하십시오. 저 그게 더 어려운데? 그러면 네, 책 갖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아이고 여기 골라 주셔야 되네. 질문 안 한 사람들은 일단 내려주시고요. 죄송하고요. 질문하신 분 네 분이 딱 5분인데 돈 많으신 분이 구매하시고요. 지금 5분이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제 거를 드릴게요. 아유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또 가는 게 있으면 또 오는 게 있어야 돼서 저희 원래 강사분들은 다 재능 기부인데 또 인사 깊은 또 저희 마스터 강사분들 초청 강사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큰 선물 하나 가져오시죠. 네. 디포 인덕션 가정용 디포 인덕션이고요. 저희 여기 보시는 기업들이 10개의 후원사들이 있고요. 오늘은 특별 협찬으로 이제 브라운백과 백호식품에서 협찬품을 주셨는데 사진 좀 누가 찍어주실래요? 예, 이거 왜냐면 후원사 대표님한테 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누가 찍어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허진숙 대표님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네, 전달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곧 10개 회원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회원사들이 이렇게 또 있고 뭐 알볼로도 있고 또 이렇게 매번 선물로 특별 협찬하시는 기업들도 있고요. 협찬마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고 여러분들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예, 많은 분들의 이렇게 도움으로 저희 포럼이 운영되고요. 네, 오늘 끝으로 혹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기회의 땅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험도 잘 치는 사람이 점수 좋듯이 잘 준비해서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저는 프랜차이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재밌는 모델입니다.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은 타인의 투자를 받아서 브랜드를 확장시키면서 같이 살아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정말 좋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 잘 하시고요. 회사에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잘 만들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꼭 해주시고 마지막 부탁은요. 제가 책 하나 썼다고 그래서 아니라 사시면서 책 하나 쓸 준비는 꼭 해보십시오. 저는 책은 제가 써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다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느 시점에 꼭 나이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내가 책은 써야 되겠다 생각은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교육받으러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책 잘 쓰는 방법 이런 이야기가 가는 게 아니라 책을 꼭 쓰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제가 마치면서는 여러분들이 꼭 책을 한번 쓰실 수 있는 수준까지를 본인이 스스로 만드시고 그런 또 좋은 프랜차이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